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억울하게 죽은 과부. 경상북도 영주 지역에 유생 민봉조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혼인한 지 1년도 못 되어 죽었습니다. 홀로 된 며느리 박 씨는 양반 문벌 집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상을 치르고 시부모를 효성스럽게 봉양하니 이웃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박 씨는 시집 올 때 만석이라는 어린 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민씨 댁은 언제나 빈궁했지만 박 씨가 몸소 길쌈을 하고 종에게 나무에 오고 물을 길어오게 해 시부모의 아침 저녁 기니를 한 번도 거르지 않게 했습니다. 이웃에 김조술이라는 자가 살았는데 역시 양반으로 행세했고 재산이 누만금이나 되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울타리 틈으로 우연히 박 씨의 미모를 보고는 속으로 탐을 냈습니다. 하루는 민생이 출타하려고 조술의 집에서 휘양을 빌려갔습니다. 조술은 민생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사람을 보내 박 씨의 침실을 알아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달밤에 푸른 말총으로 만든 총관을 쓰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박 씨는 자기 침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 방은 시어머니의 방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고 작은 지게문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박 씨는 창밖에서 나는 신발 소리를 들었고 창틈으로 달빛 아래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상하고 겁이 나서 몰래 일어나 지게문을 열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여기자 박 씨가 그 이유를 조용히 말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일어나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만석은 조술집 여종의 남편이었습니다. 만석이 그날은 자기 집에서 잤으니 박 씨 집에는 다른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 질렀습니다. 박과부는 나와 정을 통한 지 오래되었다. 속히 나와라.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동네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도둑이 들었네. 이웃집 사람들이 불을 들고 몰려오자 조술은 자기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박 씨와 시어머니는 그놈이 조술인 것을 알았습니다. 민생은 돌아와 그 이야기를 듣고 분을 이기지 못해 관가에 고소장을 바치려 했지만 소문이 안 좋게 날까봐 참았습니다. 그 뒤 조술은 동네 사람들에게 또 말했습니다. 박 씨는 나와 정을 통하여 잉태한 지 벌써 서너 달은 되었지. 이 말이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관가의 고소에 꼭 수치를 씻으리라. 박 씨가 치마로 얼굴을 덮어쓰고 관가 마당으로 들어가서 조술의 죄악을 명백히 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고를 당한 실상을 밝혔습니다. 이때 조술은 관속들에게 뇌물을 먹여놓아 그 읍의 관속들은 모두 조술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리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음탕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돈지는 오래되었지. 고을 원인 윤희연도 관속들의 말만 믿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정절을 지키고 있다면 설사 남으로부터 무고를 입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억울함이 저절로 벗겨질 것이거늘 어찌하여 관가에 와서 스스로 해명하려 드느냐. 물러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관하에서 결백을 가려 김조술의 죄를 엄단하지 못한다면 소첩은 이 관하 마당에서 마땅히 자결하겠습니다. 박 씨가 차고 있던 작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 씨가 말하는 기운이 간계했습니다. 원이 화를 내며 꾸짖었습니다. 내가 이런 짓으로 내게 겁을 주고 내 마음을 움직이려 한단 말이렸다. 죽으려면 큰 칼로 내 집에서 죽어야지 어찌 작은 칼을 가지고 그러느냐. 썩 나가렸다. 원이 관비들을 시켜 박 씨의 등을 떠밀어 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관문 밖으로 나온 박 씨는 방성대곡하고 작은 칼로 목을 찔러 자결했습니다.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원도 그제야 놀라서 시신을 운반해 가게 했습니다. 민생은 분을 이기지 못해 관가 마당으로 들어가 소리쳤습니다. 원은 그가 백성으로서 관가에서 폐악을 부렸고 원을 침노하여 핍박했다고 가명에 보고했습니다.
민생은 안동부에 이감되었습니다. 종 만석은 실상을 알릴 작정으로 상경에 임금의 수레 앞에서 명금했습니다. 임금이 해당 도에서 사실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명을 내리니 판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술은 동네 사람들과 영업의 하급 관리들에게 누천금의 뇌물을 먹여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 씨가 자결한 것이 아니라 임신했다는 소문이 부끄러워서 약을 먹고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약을 파는 할미와 상인도 그렇게 증언했는데 이들 역시 조술이 뇌물을 먹여놓았던 것입니다. 옥사는 쉽게 결판나지 않아 4년이나 끌게 되었습니다. 민씨 집안에서는 박 씨의 시신을 염하지 않았고 관뚜껑도 덮지 않았습니다. 이 원수를 갚고 나서 염을 다시 하여 장사 지내리라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박 씨의 시체는 건넌방에 둔 지 4년이 지났지만 조금도 상하거나 부패하지 않아 살아있을 때와 같았습니다. 그 문 안에 들어가도 더럽거나 나쁜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고 파리조차 가까이 오지 않았으니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봉화원 박 씨와는 박 씨와 육촌남매 사이였습니다. 그 신의를 모신 자리와 그에 딸린 물건들에 가서 곡하고 관뚜껑을 열어보았는데 박 씨가 살아있을 때와 다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만석은 김조술 집 여종의 남편으로 일남일녀를 두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자 아내를 쫓아내고 고별하며 말했습니다. 너의 주인은 내 주인을 죽였으니 그 집은 원수의 집이다. 부부의 의리가 비록 중요하지만 종과 주인의 분수 역시 가볍지 않다. 너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거라. 나는 내 주인을 위해 죽겠다. 그러고는 아내와 결별하고 한양과 고을을 분주히 오가면서 꼭 복수하고자 했습니다. 판서 김상휴가 경상도 관찰사였을 때 만석은 또 상경하여 명금을 했습니다. 임금은 본도에 개하하여 관리를 다시 정해 철저히 살피게 했습니다. 민씨 집에서는 박 씨의 관을 지고 와서 관아 마당에 두었는데 관 안에서 비단 찢는 소리가 들려 나왔습니다. 민씨 집 사람이 관뚜껑을 열어 보여주고자 하니 사관은 관비를 시켜 살펴보게 했습니다. 박 씨의 얼굴색은 살아있는 것 같았고 두 뺨에는 홍조가 있었으며 목 아래에는 칼에 찔린 핏자국이 분명했습니다. 백가죽이 등에 붙었고 피부가 돌처럼 단단해졌지만 부패하거나 상한 기운은 전혀 없었습니다. 약재상과 약을 판 할미를 엄하게 국문하니 비로소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조술이 저희에게 각각 200냥을 주었기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관하에서 이 사실을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조술은 그제야 법에 따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박 씨에게 정려문을 내리고 만석에게는 복호를 내렸습니다. 영남 선비들이 비를 세워 만석의 충성을 기록했습니다. 주인을 찾아 천리를 간 명마. 옛날 광해군 시절 한 고을에 원이 있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여러 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그의 늙은 어미가 은혜를 갚으려고 갓 태어난 망아지를 치마에 싸가지고 와 바치면서 말했습니다. 첩의 아비가 말 400마리를 기르면서도 좋은 말이 없다고 한탄하다가 하루는 한 암마를 가리키며 첩에게 말했지요. 저 말이 꼭 신령한 망아지를 낳을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 망아지입니다. 원이 임기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도 그것은 여전히 작은 망아지였습니다. 전창의 유정량은 백낙이라 불렸는데 백금을 주고 그 말을 샀습니다. 과연 그 말은 그자 신묘한 준마가 되었으니 표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광해군이 소문을 듣고 그 말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뒤 전창이는 할아버지 유영경의 옥에 연루되어 고부로 귀양 가서 유배된 죄인이 거처하는 집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어두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광해군은 이 말을 타고 후원을 달렸는데 말이 갑자기 몇 길이나 뛰어올라 광해군을 떨어뜨렸습니다. 위사가 손으로 받아주어 광해군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말은 담을 뛰어넘어 도망갔습니다. 어느 날 말은 고부에 이르렀습니다. 천창이는 어두운 밤 울타리 안으로 뭔가가 뛰어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을 들고 나가 살펴보니 그 말이었습니다. 말은 방문 안으로 뛰어들어 벽 사이의 협실로 숨어 들어가 꿇어앉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천창이는 매우 놀라고 기이하게 여겨 말을 벽실 안에 두고 1년 동안 길러주었습니다. 광해군은 매우 노하여 현상금을 걸고 대대적으로 말을 수색했습니다. 전창희의 유배지에도 3번이나 와서 뒤졌지만 끝내 말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루는 말이 갑자기 갈기를 떨면서 오락가락 하더니 목을 빼고 길게 울었습니다. 곧 반정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창희는 풀려났습니다. 돌아오는 행차가 경기도 어느 읍에 이르렀는데 말이 갑자기 스스로 궁벽한 산골의 작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인이 큰 길로 끌어내도 말은 고집스럽게 작은 길로 향했습니다. 말에게 기이한 일이 많이 있었기에 결국 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수풀이 빽빽한 곳에 이르니 어떤 사람이 수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전창희가 보니 유씨 집안의 평생 원수였습니다. 복수를 하려던 차에 홀연 만나게 되었으니 종자를 시켜 그자를 잡아 결박해 오라 했습니다. 결국 그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으니 사람들이 다들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인조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말에게 품계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전창희가 죽고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혼을 집으로 모셔오는 일을 한 뒤 말은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죽었습니다. 말을 성동문 밖에 묻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혼이 들어간 아이. 영광음리에 이생이 있었는데 지방의 향청에서 자비를 맡아보던 직책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막 말을 할 무렵 천연두를 알아 위독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더니 이생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이생이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대답하니 아이가 말했습니다. 너는 아이를 업고 가리키는 대로 가야 한다. 이생이 말했습니다. 홍역은 바람을 쐬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냐. 아이가 크게 통곡하면서 종기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대니 이생은 탈이 날까 두려워 아이를 업었습니다. 아이가 광가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리로 가자. 이생이 말을 듣지 않으니 아이가 또 통곡했습니다. 이생이 부득이 관아로 갔습니다. 아이가 관아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생이 저지하고 문지기도 막았습니다. 아이는 발을 구르며 크게 울부짖었는데 그 소리가 안채까지 들렸습니다. 태수가 무슨 일인지 묻자 문지기가 실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태수는 드러나 보자며 아이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생이 아이를 업고 대청 앞에 이르자 아이는 갑자기 뛰어내려 성큼성큼 태수의 윗자리로 올라가 홀로 당당히 안석에 기대앉아서는 놓여온 듯 태수의 아명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너는 어찌 이리도 무례하냐.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임종 때부터 말을 못해 집안일을 다 부탁하지도 못했으니 저승에서도 남은 하늘 억누르기 어려웠다. 이승에서는 얼굴을 대면할 길도 없었으나 근래 역기가 되어 읍내 이생의 집에 머물면서 다행히도 친밀해져 이렇게 기구히 너와 만나게 되었다. 이제 혼을 놓아주어 영원히 이승을 떠나려 한다. 태수는 혼란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만일 내 말이 믿기지 않거든 우리 집안의 은밀한 일들을 이야기해 진위를 따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고는 문벌과 자손과 논밭, 집들에 대해 조목조목 다 설명하니 과연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태수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내 누이가 살림살이가 어려워 의지할 데도 없이 고생하며 살고 있다. 그 아이 팔자가 기구한 고로 내가 언제나 모처에 부각전열 묘를 주어 시집갈 미천으로 삼게 하려 했다. 그런데 내가 병으로 갑자기 위태로워지는 바람에 뜻은 있었지만 마무리를 못했다. 내 누이의 가난이 뼈에 사무쳤으니 더욱 불쌍하다.
내 집은 부자이고 벼슬도 이어지니 창고가 풍성하구나. 그런데도 처자를 살찌우는 데만 급급하여 남매의 지극한 정을 생각해주지 않으니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늘 돋우고 수심을 품게 한다. 내 특별히 와서 너에게 경고하노라. 태수가 울며 말했습니다. 소자의 불초함으로 저승길에 근심을 끼쳐드렸습니다. 이제 이전의 허물을 꼭 고치고 누이에게 재산을 속히 나눠주겠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생의 집도 곡식이 다 떨어져 재수를 마련하지 못하고 굶주림이 매우 심하니 내가 도와주거라. 아이는 말을 마치고 고꾸라졌는데 주위에서 급히 구명하니 한참 뒤에 소생했습니다. 아이는 엉엉 울기만 할 뿐 조금 전의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아이를 가마에 실어 이생의 집으로 보내주고 쌀과 돈도 후하게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의 병이 홀연 나았답니다. 포로로 잡혀간 아내. 병자호란 때 어느 송도 상인의 처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상인은 철을 잃고 울부짖다가 실성했습니다. 그는 은을 다 모아 심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는 마장군에 첩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인은 은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 처에 대해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당신 처는 마장군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어서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어서 돌아갈 가망이 전혀 없소이다. 당신은 잘못하면 개죽음 당하니 어서 돌아가시오. 상인은 그래도 처를 잊지 못하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이웃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 나오지 못하니 그녀를 구하는 일은 몹시 어렵소. 다만 마장군이 매번 자정 무렵에 솟아나는 물을 마시는데 그녀만을 믿기에 한밤중에 반드시 그녀에게 물을 떠오라 하죠. 그 정원에 잠복해 있으면 혹 볼 수 있을지 모르겠소. 그러나 너무 위험한 방법이라오. 상인은 처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밤에 정원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과연 한밤중이 되니 처가 나타났습니다. 상인은 나가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더니 조금 뒤에 다시 나와 작은 보따리를 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속절없이 오랑캐에게 정절을 잃었지만 한끗 마음만은 남아있죠. 당신이 제가 그리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마음으로까지 소홀히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몸을 빼낼 길은 전혀 없고 또 만일 돌아간다 하면 반드시 화가 미칠 것입니다. 당신은 부디 이걸 가지고 돌아가셔서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을 첩으로 얻어 1000번 만번 몸조심하세요. 돌아가기를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추격을 당할까 걱정이에요. 빨리 시골집에 숨어 사흘간 먹을 양의 밥을 지어 갖고 떠나세요. 그러고는 손으로 건너편 산꼭대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산꼭대기에 석굴이 있어요. 그곳에 사흘간 숨어 있다가 출발하세요. 그러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거예요. 상인은 그 말대로 급히 밥을 지어 석굴 안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는 서로 헤어졌던 그곳에서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마장군은 조선인이 온 것에 크게 놀라 병졸들을 풀어 수색하다가 사흘 만에 중단했습니다. 상인은 그제야 탈출해 돌아왔다 합니다. 홍초와 스님. 홍초는 아산 대동촌 사람입니다. 일찍이 금강산으로 유람을 갔는데 외금강에서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혼자서 매우 빨리 걸었는데 가는 곳을 물어보니 사는 곳이 아주 멀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홍초가 따라가려 하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다리 힘이 세지 않으면 거기까지 못 가지. 홍초가 굳이 청하니 스님은 아래 위를 한참 살펴보다가 말했습니다. 갈 수는 있겠군. 그래서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궁벽한 길을 오르내리며 몇 리나 갔는지 몰랐습니다. 높은 산마루가 나타나더니 모래 봉우리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모래는 매우 고와 조금이라도 늦게 발을 옮기면 무릎까지 모래 속으로 빠지네. 나처럼 걸음 옮기는 법을 잘 배워 발걸음을 제게 옮기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지. 홍초는 발걸음을 재촉해서 스님을 따라갔습니다. 꼭대기에 이르니
길이 사너리를 두르고 있는 것이 보였고 다른 쪽으로 가니 길은 끊기고 아래로 절벽이 펼쳐졌습니다. 아찔하여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맞은편과는 한 길 정도 떨어져 있는데 스님은 무난히 뛰어넘었지만 홍초는 따라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스님이 그 가운데까지 자기 몸을 눕혀주며 홍초에게 자기 가슴으로 뛰어들라 했습니다. 그 말대로 그가 몸을 날리니 스님이 안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차츰 나아가며 험한 길을 돌고 돌아 한 곳에 도달했는데 그곳은 별세계였습니다. 경치가 빼어나고 논밭은 기름졌습니다. 집 수십 채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모두 스님이었습니다. 넉넉한 집들이 이어져 있고 시냇물이 휘감고 돌아가는데 골짜기 가득 뱃꽃나무가 있고 집집마다 배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도 다 인품이 넉넉하고 충실하니 홍초가 바깥 손님인데도 잘 왔다며 그를 매우 귀하게 여기고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돌아가며 홍초를 초대해 대접해 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홍초는 돌아가고 싶어 왔던 길을 찾아보았으나 이곳으로 올 수는 있어도 나갈 수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나갈 길이 있기는 하다네. 두 사람은 짚을 엮어 방석 2개를 만들어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리를 걸어가다 어느 고개를 넘으니 그 아래에 반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석은 깨끗하고 미끄러워 어디까지 내려가 있는지 끝자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방석 하나를 홍초에게 주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가졌습니다. 각자 방석을 등에 붙이고 반석 위에 누웠습니다. 몸을 흔드니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 한참 뒤에야 다 내려가 땅에 닿았습니다. 눈앞에 봉우리 눈처럼 하얗게 빛나는 봉우리가 드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봉우리 위에 둥근 바위가 있었고 그 위에 뿔같이 생긴 것이 마주서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생원은 기이한 일을 구경하겠는가. 즉시 봉우리 꼭대기로 올라가 돌멩이 하나를 들고 뿔 같은 것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지나니 뿔 같은 것은 점점 구부러져 꺾이더니 갑자기 쪼그라져 바위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다른 하나를 두드리니 아까처럼 구부러지고 쪼그라졌습니다. 홍초가 이게 무슨 물건이냐고 물으니 스님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큰 고둥인데 속칭 군중에서 호령할 때 쓰던 나팔이라고도 하네. 평소에는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으로 군대에서 부는 뿔피리를 만든다고 하네. 거기서부터 30여 리를 가니 강원도 고성이 나왔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동네는 이화동이라고 부르는데 배꽃 필 무렵이면 온 동네 가득 꽃잎이 어지럽게 흩날려 눈 내리는 아침 같다네. 안하게 매를 맞고 생명을 건진 홍우원. 상서 홍우원이 과거에 급제하기 전 강원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점사는 멀리 있었고 서둘러도 역참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길가에 집 몇 채가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정을 말하고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하니 주인이 허락했습니다. 그 집에는 노부부와 젊은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시아버지가 홍우원에게 말했습니다. 집안 제사가 있어 오늘 밤 타처에 가게 됐습니다. 어린 며느리 혼자뿐이니 우리 집도 잘 지켜주시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출타하니 집에 너 혼자서라도 손님을 잘 대접해드려야 하느니라. 그리고 노부부는 문을 나섰습니다. 젊은 며느리는 알겠다고 하고 문을 잠그고 들어왔습니다. 한 방에서 함께 자게 되어 며느리는 손님에게 아랫목을 양보했습니다. 자기는 윗목에 앉아 등잔불을 켜고 시를 짰습니다. 홍우원이 며느리를 보니 시골 여자였지만 잠옷 아름다웠습니다. 마침 시어른도 안 계신데 함께 자게 되었으므로 한번 유혹해 보려 했습니다. 깊이 잠든 척하며 며느리 옆으로 굴러가 한 발을 그녀의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며느리는 먼 길 걸어오느라 피곤해 그런가 보다 하고 홍우원의 발을 양손으로 공손히 들어서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뒤 또 발을 며느리의 무릎에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전과 같이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홍우원은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녀가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또 발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비로소 홍우원이 자기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를 불러 깨웠습니다. 홍우원은 깊이 잠든 척하다가 여러 번 부르자 비로소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며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홍우원을 일어나 앉게 하고는 따졌습니다. 책 읽는 양반이라면 의리를 알아야 할 텐데 어찌 남녀가 유별해야 한다는 걸 모르나요? 시부모님께서 나가시며 손님은 양반이기에 의심하지 않고 집을 지켜달라 부탁하셨죠. 그런데도 깊은 밤중에 몰래 불미스러운 마음을 품었으니 양반 행실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모름지기 문 밖으로 나가서 회초리를 찾아오세요. 홍우원이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온통 빨개져서는 마지못해 문 밖으로 나가 회초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바지를 걷고 서라고 명했습니다. 홍우원이 어쩔 수 없이 명에 따랐습니다. 그녀는 열몇 대를 때리고 훈계했습니다. 내일 시부모님께서 오시면 자세한 사정을 다 말씀드릴 테니 다시는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편안히 주무세요. 그러고는 계속해서 시를 짰습니다. 다음 날 돌아온 노부부는 손님에게 편안하게 잤는지 물었습니다. 홍우원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밤사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정절을 알기에 혼자 남겨 손님을 대접하게 했다. 젊은 남자가 여색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부드럽고 완곡하게 말씀을 드려 안 된다는 뜻을 보이면 될 것을. 내가 어찌 감히 회초리로 양반의 종아리를 때린단 말이냐. 그러고는 회초리로 며느리를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그리고 홍우원에게 말했습니다. 촌 여자가 무지에 양반께 욕을 보였으니 황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홍우원은 더욱 부끄러워져 고마움을 표하고 떠났습니다. 그날도 수십 리를 가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주막도 없어 또 한 총가로 가서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 집에는 부부 둘만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주인 남자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마침 급한 일이 생겨 10리쯤 떨어진 곳에 가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돌아오겠으니 손님께서는 편안히 주무십시오. 그러고는 처에게 손님을 잘 대접하라 부탁하며 떠났습니다. 여자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방은 칸막이로 아래 위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랫간에서 자고 홍우원은 윗간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홍우원은 어젯밤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여자가 홍우원에게 말했습니다. 윗간이 매우 차가울 텐데 춥지 않으세요? 아랫간으로 옮겨와 저와 함께 주무시는 게 어떠할지요? 홍우원은 춥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서너 차례 들어오라 했지만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하는 짓을 관찰하니 반드시 문을 열고 들어올 듯 했습니다. 홍우원은 등을 문짝에 바짝 대고 밀어서 그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과연 여자는 이리저리 뒤척이며 문지방까지 다가왔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다 끝내는 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마침내 버럭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젊은 사내가 이 여자와 같은 방을 쓰는데도 정욕한 점조차 없다니 고자 아닙니까? 어찌 이리도 재미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왁자지껄하게 더러운 욕설을 하며 손님 아니면 남자가 없는 줄 알아요. 했습니다. 발을 들어 앞쪽 창문창을 걷어차고 나가더니 어떤 총각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한참 음탕한 짓을 하더니 끌어안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 안 있어 남편이 돌아와 곧바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 칼에 남녀를 죽이고 나와서는 홍우원이 있는 방문 밖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주무십니까? 누구십니까? 소인은 이 집 주인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홍우원은 그가 흉악한 일을 저지른지라 매우 두려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니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기에 다른 우려할 일이 있을까 하고 문을 열어 들어오게 했습니다. 남자는 여러 번 절하고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정말 대인군자이십니다. 젊은 남자 중에 깊은 밤 밀실에서 젊은 여자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자면서도
정욕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 여자의 평소 행실을 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제 보니 나리의 풍모가 뛰어나서인지 여자가 흠모하는 뜻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소인이 일부러 출타한다 하고는 창밖에 숨어서 몰래 살피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자는 음탕한 마음으로 나리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나리께서는 꿋꿋이 응해주지 않았지요. 여자는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웃 총각을 불러와 동침했습니다. 소인이 그 행동의 분을 참지 못하고 한 칼에 그들을 찔러 죽였지요. 만일 손님께서도 확고한 의지 없이 여자에게 유혹당하셨다면 소인의 칼날을 면치 못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손님 같은 진정한 대인군자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소인과 함께 어서 도망치셔야 합니다. 마침내 함께 문을 나섰는데 몇 걸음 가다가 남자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한 가지 잊은 일이 있습니다. 집에 불을 지르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돌아갔습니다. 홍의원은 그 남자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서 혼자 먼저 가버렸습니다. 몇 리쯤 가다가 머리를 돌려 바라보니 멀고 먼 곳에 화염이 하늘 높이 솟고 있었습니다. 그 뒤 홍의원은 과거에 급제해 당원감사가 되었습니다. 관할지로 가다가 길을 고쳐 닦는 백성 하나가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불러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수레를 세우고는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모르겠느냐? 소인이 어찌 알겠나이까? 아무 해에 이러이러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단 말인가? 남자가 비로소 깨닫고 말했습니다. 소인이 어찌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홍의원이 가명으로 돌아와서 남자를 불러 대접하니 남자는 찬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홍의원은 그에게 후한 하사품을 주어 보냈습니다. 하늘에 나타난 불덩이,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은 하늘에 나타나는 불이나 빛의 덩어리들입니다. 조선과 중국의 역사 기록에는 UFO로 추정되는 수수께 개의 불덩어리들이 하늘에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먼저 1588년 선조실록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함경도 온성 미전진에서 밤열시 무렵 하나의 불덩이가 나타났는데 그 형체가 마치 사람이 둥근 방석에 앉은 것 같기도 하고 활과 화살을 휴대한 것 같기도 하였으며 그 불덩이가 공중을 날아 북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불덩이가 날아간 직후에는 천둥이 쳤는데 얼음이 쪼개지는 듯한 소리가 나고 뜨거운 바람이 사람의 낯을 데웠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우주 공간에서 지구로 떨어지면서 불이 붙은 운석을 묘사한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르게 해석한다면 기체에 고장이 나서 지구에 불시착한 UFO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광해군일기에 의하면 평안북도 서해안의 선천군에서 오시 무렵 날이 맑게 개어 엷은 구름에 자취조차 없었는데 동쪽 하늘 끝에서 갑자기 포를 쏘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보니 하늘에서 웬 불덩어리 하나가 떨어져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불덩어리가 지나간 곳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폭포와 같은 형상이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숙종일기에 의하면 황해도 배천에서 달 아래로부터 불덩이 같은 것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 등 세 방향으로 달아났는데 모양이 승려의 공양 그릇 같았으며 사라진 곳에서 천둥이 치는 소리가 울려 퍼져서 황해도 관찰사가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왕에게 장계를 올렸다고 합니다. 숙종일기에 의하면 경상도의 김해와 양산과 칠원 등 6개의 고을에서 해시 사이에 하늘이 이상하게 검은색이었다가 잠시 후엔 나처럼 불빛이 환하게 밝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내 하늘 위에 한 물체가 나타났는데 그 모습은 위로 뾰족하고 아래는 넓었으며 크기가 항아리와 같았는데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 물체가 흘러갈 때마다 대포를 쏠 때와 비슷한 소리가 3번에 걸쳐 났으며 아울러 천둥이 치는 소리도
계속하여 났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그러자 불빛도 함께 없어졌다고 합니다. 중국 쪽의 사서에도 하늘에 나타난 불덩어리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의시연지 잡지에 의하면 중국 명나라 목종 윤경 6년 여름밤 하늘에서 큰 수레바퀴 같은 불덩어리가 서남쪽에서 내려와 왕감촌 양양관가에 떨어졌는데 다행히도 피해가 없었다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또한 내빈연지 무리지에는 더 구체적인 정황이 적혀 있습니다. 청나라 광서 26년인 1900년 8월의 어느 날 밤 공중에서 큰 소리가 울렸는데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니 마치 수레바퀴처럼 생긴 큰 불구슬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는 빛이 땅을 가득 비추었고 불구슬은 하늘을 날다가 서쪽으로 떨어졌는데 거기는 영평원이라는 한 마을의 밭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 마을 사람이 보고 모두 놀랐으며 불구슬이 땅에 떨어지자 마을의 개들이 미친 듯이 지저댔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UFO가 나타났다는 지점에서 개 같은 가축들이 미친 듯이 지저댄다는 말이 나돕니다. 혹시 1900년 8월 청나라의 영평원에 떨어진 불구슬이 외계에서 지구로 불시착한 UFO였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UFO가 지구 대기권을 돌파하면서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 기체에 불이 붙었고 그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불타는 하나의 큰 수레바퀴와 같다고 여겼을 수도 있으리라. 친구의 부활. 조선 중기의 학자였던 정북창은 뛰어난 학자이면서 주술과 예언 같은 도술에 능한 도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전 문헌을 보면 정북창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옵니다. 1873년 서유영이란 사람이 쓴 야담집에는 정북창이 귀신이 된 친구의 생명을 되살렸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정북창에게는 가난하게 사는 한 선비 친구가 있었습니다. 전라도로 떠나기 전에 정북창을 보려고 온 선비에게 정북창은 이상한 일을 겪는다면 즉시 나한테 와야 하네. 그래야 내가 자네를 구해줄 수가 있네. 하고 부탁했습니다. 선비는 그 말을 듣고 길을 나섰는데 현재 경기도 광주과천의 남타령에 이르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말몰이꾼 한 명이 선비의 앞에 나타나서 선비님이 제가 가져온 말을 타고 간다면 성문이 닫히기 전에 한양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그 말을 듣고 흔쾌히 승낙하고 말몰이꾼이 이끄는 말의 등에 올라타서 가는데 말이 굉장히 빨라서 현재 서울 한강 동작구 근처의 나루터인 동작나루에 금방 도착했습니다. 나루에 이르자 말몰이꾼이 이 근처에 저희 집이 있고 거기에 제 아내와 아들이 사는데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자 선비는 허락했습니다. 말몰이꾼이 선비가 탄 말을 이끌고 자기 집에 도착해서 선비를 내려준 이후 말과 말몰이꾼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 선비는 어리둥절해하다가 혹시 이 집에 사는 말몰이꾼의 가족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집의 문을 열고 말몰이꾼의 아들한테 다가가 자네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는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말몰이꾼의 아들은 선비가 아무리 불러도 앉아서 책만 읽을 뿐 선비의 말에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이 아이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고 괘씸하게 여겨 발걸음을 안방으로 옮겨서 말몰이꾼의 아내를 찾아가서 그대의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어? 하고 여러 차례 물어보았으나 여인은 옷을 꿰매는 데만 열중할 뿐 선비의 말에 도무지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자들이 나를 이리도 무시하는가 하고 화가 치민 선비는 여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갑자기 놀라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포함한 말몰이꾼의 집안 사람들이 당황하더니 약을 여인의 입에 넣고는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선비는 저들이 나를 귀신으로 보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내가 죽기라도 했나? 하고 이상하게 여기다가 문득 정북창의 말이 생각나 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선비를 본 정북창은 그를 한번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된 상태일세.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이 자네의 말을 전혀 듣지 못했던 것일세. 그런 상태에서 자네가 발로 찼으니 말몰이꾼의 아내가 놀라서 기절을 했고 그 집안 사람들이 무당을 불러와서 귀신을 쫓는 굿을 했던 거라네. 자기가 귀신이 되었다는 말에 선비는 슬픈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흘리며 제발 나를 살려주게. 자네라면 방법을 알 테지 하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정북창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일단 내 옷소매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비는 잠시 머뭇거렸으나 소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자 놀랍게도 그의 몸이 저절로 소매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친구를 소매 속에 넣은 정북창은 남타령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선비의 시신이 뉘어 있었습니다. 정북창은 소매 속에서 선비를 불러 나오게 한 다음 그를 시신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선비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정북창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는 사람인가 귀신인가? 이에 정북창은 자네의 몸속으로 영혼이 들어갔으니 자네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일세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친구 덕분에 살아난 선비는 정북창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다음 내가 보았던 말몰이꾼은 대체 무엇이었나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정북창은 자네가 본 말몰이꾼과 말은 이미 죽은 귀신이었네. 어제 자네는 죽었지만 말몰이꾼 귀신과 마주치는 바람에 그가 자네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거라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저승사자의 실수. 계유년에 치러진 과거 시험인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 중에 김여라는 이름을 쓰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똑같다 보니 그들을 다른 사람들이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근무하게 될 성균관에서는 둘에게 별명을 붙여서 구분했는데 한 명은 황봉이라 불렀고 다른 한 명은 창승이라고 불렀습니다. 황봉은 오늘날 검찰에 해당하는 벼슬인 사원부의 감찰에 올랐습니다. 반면 창승은 자신이 황봉과 같은 이름이라는 점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이름을 김여에서 김염으로 바꾼 뒤 오늘날 법무부 직원에 해당하는 형조자랑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김염은 형조자랑이 된 이후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평소 아무런 병도 걸리지 않던 건강한 사람이었기에 주위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이유를 놓고 말이 많았습니다. 한편 김염이 죽은 지 며칠 후 김여는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술과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들 사이에 있던 최 씨의 성을 가진 사람이 김여한테 이런 농담을 걸었습니다. 자네는 얼마 전 이름을 김여에서 김염으로 바꾼 그 창승이 왜 죽었는지 아나? 내가 말해주겠네. 사실 창승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어. 저승에서 자네와 창승의 이름이 같았다는 점 때문에 착오를 해서 원래 저승으로 데려갈 사람인 자네를 놓아두고 엉뚱하게 창승을 데려간 걸세. 그래서 저승의 염라대왕이 저승사자한테 김여 자네를 저승으로 잡아오라고 지시를 내린 지가 며칠이 지났다고 하더군. 아무쪼록 자네는 몸조심을 해야 할 걸세. 저승사자한테 잡혀가지 않으려면 말이야. 그 말을 들은 김여는 허튼 농담 하지 말라는 듯 얼굴에 지그시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을 마시던 김여가 갑자기 심장이 아프다며 몸부림치다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어서 웅성거렸습니다. 최 씨는 내가 한 마리 씨가 되어
정말로 친구가 죽었구나 하고 후회하며 부끄러워서 재빨리 떠났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신라시대에 붓글씨를 잘 썼던 김생이라는 승려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 경상북도 경주 황룡사에 살았는데 당시 황룡사에는 김생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종이 한 명 살았습니다. 저승사자가 실수로 종인 김생을 잡아가자 염라대왕은 화를 내며 종 김생 말고 승려 김생을 데려오라 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려 김생이 죽고 종의 영혼은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종이 죽은 뒤로 시간이 꽤 지났기에 몸이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반면 승려 김생은 겨우 하루 전에 죽었기에 몸이 멀쩡했습니다. 결국 종의 영혼은 승려의 몸으로 들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되살아난 승려는 마치 종처럼 말하고 행동했다고 전해집니다. 태평하나 골계전을 쓴 서거정은 신라시대 김생의 이야기는 허황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놀라운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김녀가 죽었던 일을 자신이 눈앞에서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서거정은 김녀의 친구였고 그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최 씨가 농담을 한 이후 김녀가 갑자기 죽은 이를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김녀는 이름이 똑같아 실수로 저승에 끌려간 사람이었을까요? 하루아침에 두 첩을 얻은 권진사. 옛날 안동에 권진사가 살았습니다. 일찍 진사가 되었지만 집이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게다가 아내를 잃어 자녀도 없었습니다. 종도 없어 몸소 종의 일까지 해야 했으니 궁색하여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웃의 상민 출신 과부가 살았는데 얼굴이 잠옷 아름답고 집도 부유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을 잃고 다시 시집가지 않겠다고 맹세하여 언제나 몸가짐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동네 불량배들도 감히 건드릴 마음을 먹지 못했습니다. 권진사는 이웃에 살아 사정을 익히 알았으니 여러 번 중매쟁이를 보내 동정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그 말을 듣고도 막막히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권진사가 마당을 거닐고 있는데 때마침 과부가 지나가다가 문득 말을 걸었습니다. 진사님, 요즘 편안하십니까? 한 동네에 살면서 한 번도 왕래를 못했네요. 오늘 좀 조용하니 저녁은 저희 집에 오셔서 드시는 게 어떠세요? 권진사는 늘 그녀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아직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과부가 그런 말을 하니 이는 이른바 동몽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어찌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권진사가 두말 없이 허락했습니다. 날이 저물기를 기다려 그 집으로 가니 과부는 흔쾌히 권진사를 맞이하여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저녁밥을 먹고는 더불어 앉아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과부가 말했습니다. 진사님, 상투와 따은 머리를 풀고 저와 옷을 바꿔 입으며 잠시 즐겁게 놀아보는 게 어떠세요? 권진사는 그 의중을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싫다 하기도 뭐하여 따르기로 했습니다. 과부가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자리 가운데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진사님 먼저 주무시고 계셔요. 제가 속이 급해서 볼일 좀 보고 올게요. 하고 나갔습니다. 과부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권진사는 의심스럽고 괴이하기도 하여 엎치락뒤치락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삼경 무렵 갑자기 창밖에서 어수선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사내가 일제히 난입해 권진사를 이불로 싸서 꽁꽁 묶어 짊어지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수십 리를 가다가 한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방을 가려 그를 내려놓고 묶은 걸 풀어주었습니다. 권진사는 불량배들이 과부를 겁탈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음을 짐작했지만 그 다음 하는 짓을 살펴볼 요량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조용히 동정을 살펴보니 그곳은 본읍 이방의 집이었습니다. 잠시 뒤 이방이 들어와서 쌀죽을 권하며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라 했습니다.
권진사는 이불을 단단히 덮어쓰고 권하는 쌀죽은 완강하게 거부하며 먹지 않았습니다. 이방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많이 놀라고 겁이 나 안정이 안 될 테지. 어지러운 마음을 편히 하는 데는 잠이 제일이야. 이방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개년에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권진사와 한 방에서 함께 자며 놀란 가슴을 위로해 편안히 해주고 사리도 깨우쳐 주도록 했습니다. 오랫동안 호라비로 지내온 권진사가 깊은 밤 고요한 때 비녀 꽂지 않은 처녀와 한 방에서 자게 되니 아무 일 없이 그냥 보낼 리가 있겠는가. 처녀는 이불을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와 베개를 나란히 하고 누웠습니다. 간간히 좋은 말로 위안해주고 이불을 들어 얼굴도 맞대보고 몸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권진사가 그 손을 끌어 한 이불 아래 눕게 하여 젖통도 만지고 입도 맞추니 무척 수상했습니다. 처녀는 의심스럽고 괴이했지만 이미 과부를 데려왔다고 알고 있으니 다른 염려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직 그 환심을 얻으려고 서로 희롱하기만 했습니다. 생각도 못하는 사이 양다리를 꽉 껴안더니 서로 어지럽게 얽혔습니다. 처녀는 황당하고 놀라 겁이 났지만 유약한 몸으로 강건한 기운을 어찌 당하겠는가. 감히 소리도 내지 못하고 머리 숙이고 명을 따를 따름이었습니다. 한바탕 운우가 끝나자 처녀는 날이 밝기도 전에 즉시 뛰쳐나갔습니다. 부끄러워 죽고 싶었지만 부모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권진사는 해 뜨기를 기다렸다가 이불을 떨치고 일어나 창을 열어 젖혔습니다. 이방을 불러오게 하고는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가 내 딸을 기추의 부인으로 나에게 바치고자 한다면 조용히 아래어 가부를 들으면 될 터이지. 어찌 감히 깊은 밤 어두운 곳에서 양발을 위협하고 묶어와서 내 딸과 동침하게 한단 말이냐. 그게 무슨 도리고 어디 사람의 일이라 하겠느냐. 내 이 일을 관가에 고하면 내 죄가 어느 지경까지 이를지 아느냐. 이방은 처음에 과부를 묶어온 줄로만 알았지. 어찌 양반을 잘못 묶어왔다고 짐작이나 했겠는가. 이방은 분부를 듣고는 황공하여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머리를 들어보니 평소 친하던 권진사였습니다. 이방은 일이 뜻밖으로 터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과부를 협박해 묶어 오려다 양반을 잘못 잡아왔으니 두 죄를 동시에 범하여 10,000번 죽어도 오히려 가벼운 셈이었습니다. 땅에 엎드려 전전긍긍하면서 고했습니다. 제가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으니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공손히 처분을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애걸을 해대니 권진사가 의관을 요구하여 갖추고 말했습니다. 내 죄상을 살피건대 죽어도 속죄하기 어렵다. 그러나 내 이미 내 딸과 하룻밤 인연을 맺었으니 인정상 어쩔 수 없지. 10분 참작하여 특별히 용서해 준다. 다만 노비들과 재산의 절반을 내 딸에게 주고 말과 가마를 갖추어 내 딸을 오늘 우리 집으로 보내거라. 이방은 죽었다 살아난 듯 아주 기뻐하며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를 드리며 오직 명을 따르겠다 했습니다. 권진사는 아침을 기다려 밥을 먹고 나서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과부도 와서 뵙고는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나서 제가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요. 마음을 단단히 먹었기에 어떤 말도 저를 돌이키진 못했지요. 일전에 풍문으로 들은 말이 있었어요. 본부 이방이 아무 날 밤에 저를 겁박하고 도둑질에 갈 거라는 소문이었지요. 그 말을 듣고는 놀라고 당황했지요. 제 몸은 이미 과부가 되어 힘이 없는데 그 지경에 이른다면 죽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니 어찌 헛되이 죽겠습니까? 그리고 포악한 놈에게 욕을 당하느니 이웃 양반에게 절개를 벌이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진사님은 저를 마음에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사님을 제 집으로 모셔서 옷을 바꿔 입게 하여 여자로 단장하게 하고 저는 화를 피해 도망하여 하룻밤의 액을 모면할 수 있었던 거죠. 진사님은 비록 잠깐 횡액을 당하시긴 했지만
이것을 인연으로 처녀를 얻었으니 그 역시 다행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수절 과부로서 이웃 양반의 손을 이끌어 집으로 불러들였고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평생의 정절을 남김없이 다 잃어버렸으니 오늘부터 진사님과 함께 살아야겠습니다. 잠시 뒤 이방이 보낸 딸이 도착했습니다. 궁색한 호랍이 신세였던 권진사는 하루아침에 두 첩을 얻었으니 이는 바라던 바를 훨씬 넘는 것이어서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이웃 과부는 가난하지 않았고 이방도 딸에게 아주 많은 재산을 주었기에 권진사는 두 첩을 거느리게 되었지만 졸지의 부자가 되어 평생을 편안하게 누렸습니다. 자손 역시 번성했다 합니다. 아들을 얻은 약거간꾼. 지금 서울 효자동에서 약재를 사고 파는 일을 중개하는 사람인 약주룹은 늙도록 호라비로 살면서 자식과 집도 없이 약방을 전전하며 먹고 자는 일을 해결했습니다. 영주께서 육상궁에 행차하신 4월 어느 날 소낙비가 퍼부어 도랑물이 넘쳤습니다. 임금 행차를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비를 피하려고 약방으로 몰리니 방 안과 처마 밑은 사람들로 빽빽했습니다. 이때 약주룹도 방 안에 있다가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린 비가 내가 소시적 세제를 넘던 때의 비 같구려.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비에 어찌 고금이 있단 말이오. 그때 가히 웃을 만한 일이 있어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지요. 옆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연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모년 여름이었지요. 외왕년이 떨어져 내가 빠른 걸음으로 동래부에 가서 사오려 했지요. 정오 무렵에 세제를 넘는데 점사를 지나 외진 곳에 이르자마자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져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왕좌왕 비 피할 곳을 찾다가 산기슭에 초막집이 있는 걸 발견하고 곧바로 달려들어갔죠. 거기에 한 노처녀가 있었어. 내가 우선 옷을 벗어짰는데 처녀가 옆에 있으면서 피하지도 않더군요.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관계를 가졌죠. 처녀도 난색을 보이지 않더군요. 조금 뒤 비가 그치길래 나는 처녀가 사는 곳도 묻지 않고 떠나버렸죠. 오늘의 비가 정녕 그때의 비와 같아서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갑자기 처마 밖에서 평두건을 쓴 아이가 곧장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금 전 세제의 비 이야기를 하신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옆 사람이 그를 가리키자 그 아이는 즉시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으니 하늘이 준 행운입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약주름 역시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몸에 표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옷을 벗어 보여주시겠습니까? 옷을 벗으니 아이가 뒤쪽 허리 아래를 살폈습니다. 아이는 더욱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틀림없습니다. 모여 앉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들어보자. 제 어머니께서는 젊었을 적 초막집을 지키고 계셨죠. 비가 내리던 날 길손과 한 번 일을 치르고 나서 바로 임신하시어 저를 낳으셨답니다. 제가 점점 자라나 말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웃 아이들은 모두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를 부르는데 저는 아버지라 부를 아버지가 안 계셨죠. 그래서 어머니께 자세히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아까 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또 그때 어머니께서 언뜻 보셨다는데 아버지 왼쪽 볼기에 검은 사마귀가 하나 있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12살 때부터 집을 떠나 아버지를 찾아 팔도를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서울에도 3차례나 들어왔답니다. 오늘로 6년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도와주셨으니 어찌 천만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더 이상 서울에 머무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함께 가십시다. 제가 마땅히 온 힘으로 농사를 지어 봉양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지금까지 수절하고 계시고 외가 또한 가난하지 않으니 아침 저녁
괜히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같이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며 다 기이한 일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약방 주인도 내실에 있다가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무개가 아들을 만났다고 하니 세상에 어찌 이같이 희귀한 경사가 있을까. 주위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뛸 듯이 기쁜데 하물며 당사자의 마음은 어떻겠나? 그러고는 아들과 함께 떠나라고 권했습니다. 약주릅도 기쁘기는 하지만 오래 살던 서울을 졸지에 떠나려 하니 슬픈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또 노잣돈도 걱정되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행囊 속에 돈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따라가라고 힘써 권하면서 행囊 속에 가지고 있던 돈을 모아주니 5, 6냥은 되었습니다. 주인 역시 10여 냥을 주었습니다. 약주릅은 날이 개자 여러 사람과 작별을 고하고 아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는 집도 생기고 아내도 생기고 아들도 얻고 먹을 것도 걱정하지 않게 되어 유유자적하게 일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